일본 소설 읽으시는 분이면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이름뿐 아니라 한 권씩은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10년 동안 가장 많은 책을 판매한 작가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아니라 인때만 해도 어마어마할 테고 영상화나 그렇게 했으면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작품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더 많은 돈 아닐까요? 네. 제가 한 말은 좀 잊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은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일본 추리소설 중 레전드 10권을 소개해드리려고 저희 세 사람이 여기 모였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동네의 장르소설 브랜드 엘릭시르에서 나오는 미스테리아라는 잡지를 만드는 김용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번역가 김은모라고 합니다. 주로 일본 미스터리 소설을 국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DNC 미디어의 일반서 브랜드 리드비의 편집장을 맡고 있고요. 1999년부터 하우미스터리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추리소설을 읽을 때 이렇게 책장을 펼쳐서 첫 줄을 읽는 순간, 첫 줄까지는 아니어도 첫 장면을 읽는 순간에 이제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소설 속의 특정한 한 구절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면은 그 책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남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10권의 일본 추리소설들은 제목을 공개하기 전에 강렬한 한 문장으로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일본 추리소설의 강렬한 한 문장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차여, 오늘은 내 집 앞을 스쳐 지나 또 어느 가여운 곳으로 가려 하느냐. 어떤 소설일지 아시겠죠? 이건 제목이 그대로 딱 문장에 박혀 있어가지고 이건 화차, 미야베 미유키의 화차밖에 없겠네요. 사라진 사람의 이제 행방을 찾으려면 이제 과거를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이 젊은 여자가 신용불량자였다는 정보가 먼저 떠요. 처음에는 이제 되게 가벼운 실종 사건처럼 여겨졌던 이야기가 일본의 그런 어떤 거대한 좀 금융산업의 좀 어두운 면을 낱낱이 파헤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이제 되게 직접적으로 화차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제 어떤 장면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문장을 가져왔고요. 인물을 정말 집어삼킬 듯이 이제 그 화차가 굴러가면서 이제 그 인물을 낚아채서 어떤 불행이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이제 그 이미지에 대한 구절인데 운명의 수레바퀴에 대한 굉장히 섬뜩하고 강렬한 인상이 떠오르는 구절이라서 선택해봤습니다. 미야베 미유키라는 작가는 사실 거의 일본에서 국민 작가급의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고 일본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순위에 무려 7년 동안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이제 영화되기도 하고 물론 책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때도 되게 좀 공감하면서 본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일본에서 1992년에 나왔고 지금 2024년이지만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건너뛰었는데도 내용에 공감할 부분이 아직도 많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97년에 이제 그 IMF 사태 이후로 가정 경제가 좀 힘들어진 분들이 워낙 많았고 어린 자녀들한테도 사실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 소설이 굉장히 좀 남다르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야베 미유키의 세 가지 픽 하면은 사실 화차, 이유, 모방법 이렇게 세 개를 뽑는데 화차가 좀 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좀 작가분한테 아쉬운 게 있는데 국내에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비행기를 못 타신다고 해가지고 사실 국내에는 아직 오시지 않았던 걸로 배 타고 오시면 미야베 미유키는 봉준호 감독의 굉장히 열렬한 팬이기도 하셔서 살인의 추억 같은 이제 작품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좀 본인의 당시 이제 작품들과의 좀 공명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모방범을 영화화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은근히 내비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좀 궁금하긴 하네요. 봉준호 감독이 만들면 어떻게 변할지. 한국에서 이제 그런 일본 미스터리가 이제 소개될 때 본격 미스터리다 아니면 뭐 사회파 미스터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큰 틀로 나눠가지고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미야베 미유키의 그런 뭐 화차라던가 이유라던가 이제 모방범 같은 작품들이 일본에서 말하는 사회파 미스터리가 이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모범적인 예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도 화차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금리란 등에 업힌 귀신 같은 거라서 갈수록 무거워지죠. 요건 아마 뭐 담보대출이라든가 집을 사보신 분, 경험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느낄 만한 그런 아주 섬뜩한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30년 전에 일본이나 2024년에 한국이나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 서점 보면 그런 독자평이 있잖아요. 독자평을 보면 이 미야비에 이렇게 화차를 읽고 다음 달 카드값이 확 줄었다, 이런 서평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본 미스터리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친숙함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불편하게 얽혀있긴 하지만은 가장 가까운 나라였고, 워낙 친숙하고 좀 익숙한 그런 대중문화의 공유를 통해서 아마 좀 많이들 쉽게 접근하시지 않을까. 일본 추리소설은 대략 원고지로 한 1200매 정도거든요. 근데 영어권이나 다른 언어권의 추리소설은 1200매면 굉장히 얇은 축에 속하고 한 1500매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권을 읽었다는 뿌듯함을 주기에 굉장히 좋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 추리소설은. 일본을 보면은 미스터리 관련 상이 신인상부터 기존 작가들한테 준 상도 그렇고 그런 상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연말 랭킹이라고 또 무슨 출판사마다 뽑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작품은 무슨 상을 받았으니까 좀 좋은 작품이겠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기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일본 추리소설 한 권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 세상에는 이상한 일 같은 건 아무것도 없다네, 세키구치군. 세키구치라는 이름 때문에 정확한 제목은 몰라도 무슨 시리즈인지는 다 알 것 같아요. 이 책은 이제 교고쿠 나스히코라는 작가의 우메의 여름이라는 작품이고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고, 그다음 제가 한 탑 10을 뽑으면 꼭 넣는 작품인데, 이 작품 자체는 이제 전체적인 형태는 괴담이고 괴이, 그리고 아주 기이한 일이잖아요. 세상에 이상한 일이 없다, 나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담은 문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작품이 그냥 요괴나 귀신이 나오는 괴담이 아니라 추리소설로 남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 자체는 우메의 여름의 어떤 정체성, 그 시리즈를 나타내는 어떤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메라는 요괴는 이제 고액조라고도 불리는데요. 임신을 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냥 매장에 버리면 그때 엄마가 혼베개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괴물 또는 요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까지 합치면 저는 이거 3번 읽어본 거거든요. 네. 3번 읽어봤는데 읽을 때마다 좋았습니다. 저는 이거 자는 게 아니고 누워서 읽다가 일어섰어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 설정, 그러니까 20개월째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그 설정만 보고 고통스러운 설정. 이미 너무 온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런 거지 같은 설정을 가져왔나 이제 이러면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밀실에서 남자가 사라졌고 여자가 20개월째 임신하고 있고, 이제 이런 정말 괴담에서 나올 법한 설정을 아주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끝나는, 이제 그 결말에 진짜 큰 감명을 받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교고쿠 나스히코는 믿고 봐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덮었습니다. 교고쿠 나스히코 이 백기여행 시리즈를 보면은 그 매력이자 걸림돌이 이 교고쿠도의 주인공 교고쿠도의 장광설인데,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는 이게 사람이죠. 요괴라든가 그런 이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반칙인 진상을 그 장광설로 아주 잘 포장을 해서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혹시키는 책인 거죠. 사람을. 그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거의 한 독백이 한 30페이지 정도 이어질 정도로 엄청난 장광설로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을 해야만 사실 읽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교고쿠 나스히코라는 작가는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작가라기보다는 디자이너이기도 하고요. 요괴 연구가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요괴 도감이나 또는 요괴 화집 같은 경우도 여러 권 출간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도 하나의 요괴를 가지고 이렇게 짓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우메의 여름이 1994년의 이전과 그 이후를 좀 가르는 작품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1994년 이전의 신본격 미스터리는 기존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미스터리에 대한 존경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이제 요괴 또는 어떤 그 머릿속에서 생각되는 것들이 실제로 맞는가? 이런,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좀 가르고 신본격 미스터리의 종언 또는 변화의 최첨단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독자들이 보기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뭐 분위기 자체로 보면은 뭐 금방 빠져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드디어 제 차례가 왔네요,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강렬한 한 문장은 범인은 왜 이 방법을 선택했느냐, 왜 꼭 지금이어야 했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입니다. 요것만 들으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어려운데요? 잘 모르겠어요. 네. 요거는 이마무라 마사히로의 시인장의 살인입니다. 본격 미스터리라는 수수께끼 풀이를 위주로 하는 소설에서는 그 범행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를 추리하는 게 대부분 중점에 두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왜라는 요소를 경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시인장의 살인은 범인을 알아내는 퍼즐형 미스터리면서도 탐정은 왜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라서 이런 문장을 뽑아봤습니다. 작품을 번역하신 분은 김문호 선생님 아닌가요? 이거 제가 번역한 게 맞고요. 그래서 뽑은 거 아닌가요? 조금은? 네. 조금은 그런 게 이제 사심이 있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일본 미스터리 씬에서 되게 좀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냥 특수 설정 미스터리가 뭐냐 하면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작품의 중요 설정으로 공공연하게 도입한 미스터리. 근데 이러한 특수 설정이 트릭이나 사건 해결을 위한 논리 구축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본격 미스터리인데요. 이런 특수 설정 미스터리가 나오면서 좀 젊은 작가들이 좀 대거 유입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저처럼 약간 고전 추리소설로 시작한 사람한테는 아니 어떻게 추리소설에 초능력이 나올 수가 있어, 천사가 왜 나와, 약간 이러면서 좀 분개를 하면서 읽었는데 이제 좀 젊은 독자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좀 더 자연스럽고 나한테 좀 친숙한 대상이 나온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영리한 지점이고 얼마나 시장이 활발한지 보여주는 뭐 예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추리소설을 읽을 때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읽는 잡식성이긴 한데요. 그래도 기묘한 살인사건을 소위 명탐정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해결하는 작품을 선호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인장의 살인이 바로 거기에 딱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일본의 그런 좀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좀 어떤 부패와 좀 불합리한 점들을 좀 지적하는 이제 그런 사회파들도 좋아하고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것을 괴담의 지식과 그런 어떤 민속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소설들도 좀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향을 사실 체크를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인장의 살인은 굉장히 중요한 경향 지점이죠. 그리고 제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작가들이 어떻게 후속작을 내면 성장했는가, 이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릴 차례가 왔고요. 이제 제가 선택한 이번 작품의 강렬한 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교 생활하면 장밋빛이다. 그리고 장미는 필 장소를 얻어야 비로소 장밋빛이 될 수 있다. 나는 적합한 토양이 아니다. 그뿐이다. 이 고등학교 하면은 한 작품밖에 없어서 한 작가가 떠오르죠. 빈가밖에 없죠,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좀 남들보다 좀 늦게 읽은 편이었어요. 선뜻 손이 처음엔 안 갔던 이유가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굉장히 인기를 얻어서 책의 인기도 더 한층 올라간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정말 귀엽거든요. 귀엽고 예뻐요. 근데 이렇게 선입견을 버리라는 말을 듣고 이제 한번 펼쳐봤다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일상이 예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질투도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알고 보면 이제 어떤 그 되게 은은한 불행을 깔고 있는 이제 이 아이들의 다소 어두운 면까지도 학창물이라는 그 공식에 맞춰서 이제 그걸 되게 잘 풀어가거든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일본 미스터리 하면은 보통은 일단 사람부터 죽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거기서 무슨 뭐 사건을 해결하든 뭔가를 하게 될 텐데. 근데 이 고전부 시리즈의 빈과는 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소소한 수수께끼를 따라가면서 진행하는 일상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유네자 호노부 작가는 이제 이 고전부 시리즈 1권인 빈과로 데뷔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라이트 노벨에서 시작한 작가예요. 근데 뭐 최근에는 나오키상까지 수상할 정도로 어떤 일본 문학의 총화라고 하실 수 있고요. 일본에서는 뭐 지금 굉장히 블루칩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충성 독자들이 굉장히 많은 작가분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고 좋은 작품 또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를 믿어주세요. 저의 논리적 사고에 모든 걸 맡겨주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많은 작품들에서 사실
탐정이 할 법한 얘기여서 이렇게 아주 논리적을 빼면 안 되니까 보통. 예. 의외인데요. 예, 아무튼 히가시노 게이고의 요미자 X의 헌신이라는 작품 중에서 희생자를 보호하는 어떤 수학자가 했던 말인데요. 히가시노 게이고 하면은 아마 일본 소설 읽으시는 분이면 이름은 한 번씩은 하루키와 더불어서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이름뿐 아니라 한 권씩은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2009년부터 10년 동안 가장 많은 책을 판매한 작가가 놀랍게도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아니라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나미야 잡화점이 나미야, 되게 큰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나미야 잡화점 같은 경우는 공식으로 100쇄를 돌파한 책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일본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2023년을 기준으로 이제 일본 내 발행 부수가 1억 부를 돌파. 1억 부 클럽에 들어가셨죠, 최근에. 중국에서는 미스터리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가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은 정말 대단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작가, 아시아 작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의자 X의 헌신이 일본에서도 영화가 됐고 그리고 한국에서 영화가 됐고 제가 알기로 중화권에서도 영화가 된 걸로 알고 중국도 있는데 있고요, 인도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작품이네요. 아직까지 이 작품을 모르시거나 읽지 않으셨다면 그냥 바로 지금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아직 읽지 않은 눈 사고 싶은 그런 작품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오는 트릭이 막 다른 미스터리에 비해서 뭐 굉장히 기발하다거나 뭐 엄청 복잡하거나 이런 트릭이 아닌데도 독자들로 하여금 아니 내가 이걸 왜 놓쳤지라는 이제 약간 분통을 터뜨리게 만드는 좀 그런 요소의 트릭을 구사를 굉장히 영리하게 했고 가독성도 엄청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독자들한테 좀 가장 사랑받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논리를 기반으로 한 천재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흥미진진한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서적으로 감동적인 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한 남자의 순애보를 다룬 작품이라고 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고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작품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고 뭐 초보자분들한테 권하는 한 권의 책으로 뿜뿜 용의자 X의 헌신을 뽑겠습니다. 이번 제가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나에게 있어 추리소설이란 단지 지적인 놀이의 하나일 뿐이야. 소설이라는 형식을 사용한 독자 대 명탐정, 독자 대 작가의 자극적인 논리 게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요거는 아실까요? 혹시 이거 보시고 무슨 작품인지? 이 중의스러운 대화는 아이스 유키토의 십각간의 살인이라고 네. 생각됩니다. 대학생 때 이제 시험 기간인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서 읽을 만한 소설을 찾아서 서가를 뒤지고 있다가 그때는 식각간의 살인이 아니고 학산문화사에서 나온 식각간의 살인사건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읽고 진짜 마지막에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은 예. 그런 충격을 받고 와 세상에 이런 소설도 있구나 라는 신세계를 경험한 후에 이제 일본 추리소설에 빠지게 됐습니다. 약간 전설이자 레전드 같은 작품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이 작품을 보지 않고서 일본 미스터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작품이라서 2023년 타임지 선정 36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87년에 식각간의 살인을 데뷔를 하면서 9권이 나왔고 네. 그중에서 국내에는 깜짝간의 살인을 뺀 8권이 이제 출간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작가분은 이 관 시리즈를 마지막 10번째 작품을 쓰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 유명한 시리즈에 참여를 하셨나요? 직접 번역하신 작품이 있으신가요? 저도 여기 좀 지분이 있습니다. 예. 지분이 있고 수차관의 살인이랑 인형관의 살인 그리고 흑묘관의 살인이라고 전 3권을 번역을 했습니다. 신본격 미스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정교한 트릭을 구사를 하기 위해서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의 설정이 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십각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고 이게 고단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굿즈를 줘요. 십각관 모양의 이게 십각형 컵을 주거든요. 그걸 너무 갖고 싶은데 사실 구할 길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연락을 해주셨으면 구경이라도 작가님 막 트위터에 막 자랑하고 이러시고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보려고. 네. 자 이번엔 뭐 정말 유명한 문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추리소설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나미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반 학생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예, 네. 딱 감이 오네요. 네, 네, 네. 고백. 예, 맞습니다. 예. 미나토 카나의 고백이라는 작품이고요.
사실 이 작품을 읽은 분이라면 저 문장을 사실 뽑지 않을 수는 없을 거고요. 작품 내용은 물론 어떤 분위기 또는 뭐 작가가 어떻게 글을 쓸 것인지 그 스타일까지 알려주는 그런 어떤 서랍용 같은 그런 문장입니다. 제가 이제 그때 막 한창 이제 번역을 막 하려고 막 이렇게 막 하던 시기였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책을 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원서로 보시고 원서로 보고 야 이거는 진짜 무조건 된다. 대박이다. 일장인 성직자를 다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나마 알고 있는 출판사에 보낸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데 내가 번역해서 나를 줘라. 네. 당연히 안 되죠. 그런 쓰라린 비화가 있는 작품이긴 한데 근데 그 정도로 재밌었다. 아, 예, 굉장하죠. 어떤 미스터리 소설에서 이제 시작이 되게 중요한데 가장 인상적인 오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이 10권 다 작품이. 합쳐도 이 작품이 제일 네. 예, 인상적인 오프닝. 그러니까 바로 첫 장에서 이제 교사가 교단 앞에 서서 이제 학생들을 앉혀놓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려주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 중학생 제자들 앞에서 여러분 중에 제 딸을 죽인 범인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은 이미 정신에 있는 거예요, 독자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 된다. 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막 이러면서 보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로도 사실 만들어졌고요. 마츠다 카코라는 어떤 여배우가 이미지 변신을 꾀했던 작품으로도 좀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작품 놀랍게도 미나토 가나의 작가의 데뷔작이라서 아마 뭐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역사를 봐도 가장 성공적인 데뷔작 중에 한 권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나토 가나에가 이제 이야미스라는 이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이렇게 좀 뭐가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막 너무 찝찝한데 이제 이런 기분이 들게 하는 이제 그런 장르의 좀 대표 주자로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 저희 잡지에서 미나토 가나의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을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좀 뭐 그런 이야미스의 대표 주자라는 평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어떻게 느끼시냐 이제 이렇게 궁금하네. 했을 때 네. 굉장히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자기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기분 나쁜 결말로 기대한다면은 그거는 소설이 이야미스가 아니라 당신들의 마음이 이야미스예요. 라는 굉장히 좀 우문현답을 해주셨던.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결말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다. 무서운 작가네요. 네. 그냥 사람이 간절할 때 예,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고 그냥 좀 배가 부르면 예, 사실 노력이 떨어지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속된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뭔가 좀 열정이 가득 찰 때 느낌이 가장 많이 담겼던 작품이라서 데뷔작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나. 운도 좋아야겠지만요. 그러니까 기세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글을 쓰든 만약에 뭐 그림을 그리든 뭘 하든 사람들아 나를 봐라 와 내가 여기 있다 이제 약간 이런 좀 간절함 같은 그 단계인 외침 같은 게 이제 데뷔작이다 보니까 그게 또 독자들한테 잘 와닿지 않을까. 데뷔작을 제일 많이 오랜 기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작가들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기 작가 되고 하면은 뭐 연재라든가 하면은 항상 시간이 촉박하게 쫓기면서 작업을 할 텐데. 아,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데뷔작에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아,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럼 제가 한 말은 좀 잊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공들여 쓴 작품이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 문장만 가지고 아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자와 숫자로 가득한 시간표가 요즘 나의 작은 애독서이다. 근데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인가요? 여기서 시간표? 기차 시간표입니다. 아, 그럼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마츠모토 세이초의 점과선. 예, 맞습니다. 기차가 교차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필연이지만 타고 있는 사람들이 공간적으로 교차하는 것은 우연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여러 고장에서 펼쳐지는 스쳐 지나가는 인생을 한없이 공상할 수 있다. 타인의 상상력이 만든 소설보다도 자신의 공상이 훨씬 흥미롭다. 이 문장 다음에 이제 이런 한자와 숫자로 가득한 시간표 이제 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본에는 워낙 이제 기차라던가 그 열차 산업이 한국과는 좀 약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규모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정류장 내에서도 그 열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되게 촘촘하게 오가거든요. 그 다채로운 지방으로 가는 열차들이 이제 어떤 한 공간에서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 우연의 순간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범죄의 실마리 이제 이런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기차 시간표를 이용한 트릭을 어떻게 알아내느냐가 그 글자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읽는 즐거움을 좀 더해주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츠모토 세이초는 1000편 이상의 작품을 남기고 상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시고 거의 하나의 장르의 사조 같은 게 되셨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작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의 이름을 딴 마츠모토 세이초 상이라는 그런 상도 있고. 네. 실제 작가분이 이제 사실 추리소설 작가로 묻기에는 너무 큰 작가분이시고요. 예, 사실 일본 문학 거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58년 작품일 텐데 사실 그 전에 일본 미스터리와 추리소설과 그 이후에 일본 추리소설은 완전히 달라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의 분기를 짓는 작품이라서 추리소설 좋아하시겠다고 마음먹은 분이면 사실 꼭 읽어봐야 될 작품입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추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제가 선택한 일본 추리소설의 강렬한 한 문장은 이 글을 읽는 사이에 자기도 목이나 목구멍 또는 손목이나 발목을 다쳤다, 삐었다, 아팠다, 상태가 나빠졌다 등 불가해한 체험을 호소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불가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미스터 신조의 잘린 머리처럼 불길한 것 같습니다. 줄여서 그냥 잘머불이라고 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잘머불이라고 많이 부르죠, 젊은이들이. 네. 미스터 신조가 호러풍 미스터리나 미스터리풍 호러가 아니라 끝까지 읽지 않으면 호러인지 미스터리인지 모를 소설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한 데서 착상을 얻어 집필한 게 이 도조개나 시리즈예요. 그게 이제 이 시리즈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데 추리 소설 같으면 그냥 수수께끼가 풀리고 말 텐데 실제로 무슨 뭐 아팠다든가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넣으면서 호러 부분을 강조해주는, 그래서 이 작품의 정체성을 지적해주는 부분이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연이겠지만 제가 이제 저 문구를 뽑으려고 책을 읽은 후에 다음날 아침에 진짜 목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나으셨어요? 아니 이제 괜찮은데 도조개냐 시리즈의 저주인가? 그러고 호러와 미스터리는 양립을 하는 게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르의 정체성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조합을 시키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호러는 수수께끼가 해명될 수가 없는 거고요. 사실 불가해한 어떤 공포인 거고, 미스터리는 사실 논리적으로 해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역대 가장 잘 조합시킨 작가가 아닐까. 또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도조개냐 시리즈고, 또 그 도조개냐 시리즈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는 잘린 머리처럼 불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호러와 미스터리를 두 장르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 빠져나올 수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말 호러 쪽의 요소를 워낙 잘 쓰는 작가여서 미스터 신조는 자기 전에 읽는 걸 그다지 추천드리지 진짜 않아요. 정말 느낌. 무섭고 네. 저도 이 사람의 다른 작품, 그러니까 노조키메라는 작품을 읽고 밤에 정말 읽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정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잘 덮어두고 이렇게 침대 밑에 둔 다음에 진짜 이렇게 뛰어갔다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미스터 신조 신작이 요즘 많이 안 나왔는데요. 김은걸 선생님의 번역으로 7월에 그러니까 제가 있는 리드비라는 출판사에서 걷는 망자라는 작품이 나올 예정이니 그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도조개냐 시리즈하고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네, 약간 네. 연관이 있습니다. 네,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곧 나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본 추리소설 작가가 아니라 가장 존경하는 일본 추리소설 작가의 작품이고요. 그러나 경계를 넘은 세계에서 뭐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 어떻게 짐작 가능하실까요?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여기 되게 중요한 경계라는 말이 있는데. 경계를 넘은. 네네네네. 그럼 요거는 혹시 기리노 나스오의 아웃이 아닐까? 너무 짜고 치는 건데 맞습니다. 네, 아웃이라는 건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는 내용이고, 이 여성 4명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저지르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계 밖으로 나가버리는 어떤 내 여자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어떤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뽑아봤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1994년에 아마 발간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데 2004년에 에드거상 최우수 장편 부문에 사실 노미네이트가 돼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저게 최초라고 제가 들었던. 네, 두 번째가 히게시노 게이고였고 이게 최초였어요. 그래서 일본 고유의 미스터리가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작가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이 작가가 했던 인터뷰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게 소설에서 행복 따위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은 진짜 지옥이기 때문에. 소설에서 왜 핑크빛 행복을 꿈꾸냐는 거죠. 등장인물들의 마음과 그 심리를 거의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자가 굉장히 꺼려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는 그런 마력이 있는
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장인물 여성들이 4명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등장인물들을 옥죄고 있는 그런 이제 가정 내의 문제라든가 그런 데서 벗어나온 아웃되는 이야기인데도 무슨 해방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좀 날카롭고 차갑고 건조하고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작가는 되게 뭔가 좀 무서운 작가.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기리노 나소의 보통 다른 소설들에도 나오는 그런 여성 주인공들이 정말 찾아보기 힘든 종류의 여자 주인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 여자들이 막 엄청나게 무슨 이상 성격이라던가 이제 뭐 아주 뭐 특이한 일을 저지른다던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여자들이 살면서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와 이제 억압에 대해서 어느 순간 이제 그게 분출을 해버리는 순간에 이제 이 여자가 정말 괴물같이 변하는 순간을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하거든요. 하드보일드 소설에서는 이제 보통은 사실 남자 주인공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이런 좀 평범한 여자들을 등장시켜서 하드보일드 장르를 좀 어떤 식으로 약간 혁신시켰는가라는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요 등장인물이 4명이 나오는데 여성이 4명이 나오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서로 이제 편을 든다거나 이렇게 서로 이제 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아웃이라는 작품은 그런 걸 전혀 배제해버리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비정함이 정말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연대 따위도 이제 소설적 환상일 뿐이죠. 예, 세상은 잔혹하니까. 예, 네, 네. 그걸 정말 비정하게 잘 보여준 작품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언급됐던 바로 그 작가 기리노 나스오를 꼭 한번 1대1로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 작가로 꼽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 아주 오래전에 일했던 잡지사에서 이제 그때 막 이제 기리노 나스오의 소설들이 막 출간되던 무렵이거든요. 읽고 나서 이제 완전 반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으나 그때 이렇게 막 딱히 분명한 이유 없이 이렇게 좀 거절을 당했어요. 저는 기리노 잠깐만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긴 1대1 인터뷰는 아니지만 네, 일단 팬으로서 만났고요. 어디 학회 세미나에 오셨는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일단 가서 사인을 받았는데 제가 그 펜을 0.5mm를 가지고 가지고 작가님이 좀 불쾌하셨던 사인이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기억이 남고요. 그래서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너무 멋있었고 아무튼 저는 그 이후나 뭐 그 이전이나 정말 기리노 작가님의 팬입니다. 예, 진정한 팬입니다. 아, 부럽네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싶은 작가는 사실 뭐 요네자고노부 앞에서 빙과로 소개됐던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사실 차곡차곡 계단을 밟아가면서 성장을 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정확할진 모르겠지만 작가로서 자기가 그리는 모습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독자들한테 자신이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은 것인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시가시노 게이고는 이제 일본에서는 1억부가 발행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근데 1억 부면은 인쇄만 해도 어마어마할 테고 뭐 영상화나 그렇게 했으면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작품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더 많은 돈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책을 쓰는 작가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네요. 다들 약간 의심하고 있잖아요. 아 공장장이가 공장장 아니냐고. 공장을 돌리고 한 있다. 사람이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속된 말로 새끼 작가가 있다. 히가시노와 게이고다 뭐 이런 얘기. 추리소설 이제 소개하면서 과연 명작은 명작이구나. 오랫동안 회자된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다시 느꼈고요. 근데 이런 명작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 이제 당연히 책택에 오신 분들도 급폭할 수 있을 테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이제 읽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약간 미스터리 팬으로서 이제 항상 좀 약간 불만을 가졌던 거는 사람들이 미스터리는 그냥 한 번 읽고 약간 던진다는 식으로 얘기할 때 좀 가장 기분이 안 좋아요. 범인이 누군지 알았는데 이걸 왜 또 읽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좀 되게 속이 상할 때가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올타임 레전드로 꼽힐 만한 작품들은 정말 시간을 두고 두고두고 읽을 때마다 계속 새로운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스터리도 한 번 읽고 던지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무난하게 별 문제 없이 10작품이 추려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일본 추리소설에 관심이 있는 분이든 또는 관심이 없는 분이든 이제 오늘 이 자료들 보시면서 한 권씩 한 권씩 읽어보시면 아마 계속 더 많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